저기 앉아있는 거지 당장 안 쫓아내고 뭐해? 당장 쫓아내라고. 손님, 진정해 주세요. 대한은행 VIP 라운지에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50대 후반의 박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차윤서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녀는 명품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전 10시 고급스러운 VIP 라운지에 역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군용 점퍼를 입은 노숙자 한 명이 경비원들을 뿌리치고 VIP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검은 때로 얼룩져 있었고 옷에서는 땀과 술이 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름때로 엉겨 붙어 있었고 손톱은 검게때가 껴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인출하고 싶습니다. 노숙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일제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은 코를 막으며 창구에서 멀리 떨어졌고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 고객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노숙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공손하고 차분했습니다. 네, 고객님. 신분증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 여사가 윤서의 창구로 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윤서의 책상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고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흔들렸고 볼펜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당장 저 거지 내쫓지 못해? 내가 이 은행에 얼마를 넣어뒀는데.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손님, 모든 고객님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은행의 방침입니다. 박 여사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윤서의 명찰을 거칠게 집어들고 흔들었습니다. 명찰끈이 윤서의 목을 조이며 당겨졌고 순간 윤서가 몸을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명찰이 윤서의 목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차윤서, 너 재벌집 며느리 될 거라며? 이런 거지나 상대하는 주제에 신여사한테 다 말할 거야. 감히 나한테 대들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윤서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손가락으로 윤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1번, 2번, 3번. 윤서의 몸이 뒤로 밀렸고 그녀는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신음을 참았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경비원 2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박 여사의 권세를 아는지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명찰을 집으려 했습니다. 그녀가 몸을 숙이는 순간 박 여사가 먼저 발로 그것을 걷어찼습니다. 명찰이 라운지 저편으로 날아가 유리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은행에 내가 뭔데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너 같은 것이 재벌집에 들어간다고? 박 여사는 윤서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윤서의 재킷 천을 파고들었고 윤서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윤서를 흔들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신여사 친구가 바로 나야. 내가 오늘 있었던 일 다 말할 거야.
너 같은 년이 감히 그 집에 들어간다고? 윤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려 했지만 박 여사는 더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노숙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 박 여사가 노숙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닥쳐! 거지 주제에 감히 끼어들어! 그녀는 윤서를 밀쳤습니다. 윤서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고 그녀는 책상에 손을 짚어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고 컴퓨터 모니터가 기울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와 윤서 사이로 들어가려 했지만 박 여사는 그들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비켜! 너희가 뭔데 나를 막아? 윤서는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혼란스러웠고 눈물은 여전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은행 지점장이 급히 VIP 라운지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화를 내며 VIP 라운지를 나가버렸고 윤서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불편함과 불쾌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과장님 괜찮으세요? 동료 직원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는 윤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만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후 2시 윤서는 지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그녀를 지나치며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점장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지점장이 책상 뒤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지점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차 과장,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객을 응대했을 뿐입니다. 지점장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윤서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고객 응대? VIP 라운지에 노숙자를 앉혀놓고 1,000만 원을 내준 게 고객 응대요? 박 여사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시오?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지점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예금 주셨습니다. 저는 차별할 수 없었습니다. 지점장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윤서 앞으로 밀었습니다. 윤서는 서류를 내려다봤고
첫 줄의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인사위원회 회부 통보서. 그녀의 손이 서류를 집었지만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참으려 했습니다. 차 과장, 당신은 이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켰소. VIP 고객들이 항해 전화를 계속 걸고 있고 특히 박 여사님은 본사에 직접 항의하셨소. 윤서는 서류를 내려놓고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은행원의 의무입니다.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차 과장, 현실을 보시오. 당신은 재벌가의 시집을 가려는 사람 아니오? 그런 사람이 노숙자 편을 들다니. 신 여사님이 이 일을 아시면 어떻게 되겠소? 그 말에 윤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시어머니가 될 신 여사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신 여사는 평소에도 윤서를 못마땅해 했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검증하려 들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신 여사 귀에 들어가면 윤서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그녀는 지난 2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민중과의 관계, 결혼 준비, 그리고 재벌가의 며느리로서의 미래.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했을 뿐인데 왜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요? 지점장실에서 나온 윤서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왔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켰고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는 빨간 느낌표가 붙은 긴급 메일이 가득했습니다. 본사 인사팀, 감사팀, 그리고 고객 서비스팀에서 온 메일들이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메일을 클릭했습니다. 고객 민원건 관련 즉시 해명 요구. 메일 내용을 읽는 윤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박 여사뿐만 아니라 오늘 VIP 라운지에 있었던 다른 고객들까지 본사에 항해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윤서가 VIP 고객들을 무시하고 노숙자를 우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냥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 및 CCTV 영상 제출 요청. 감사팀은 노숙자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의 거래 내역과 당시 상황을 담은 모든 CCTV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윤서가 혹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방금 신 여사님한테 전화 왔다. 내가 오늘 은행에서 무슨 짓을 했다는 거야?
윤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정말로 신 여사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공포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 여사님이 결혼 취소할 수도 있대. 윤서야,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노숙자를 VIP 손님보다 더 잘 대접했다며?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사람을 사람답게 대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당장 신 여사님께 전화드려서 사과해. 그리고 민준이한테도 연락해서 이 일을 어떻게든 무마해. 제발 윤서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서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 윤서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민준이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윤서야,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무슨 일이야? 오늘 저녁에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윤서는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의 문자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조차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컴퓨터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메일함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메일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윤서는 회의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인사팀 차장과 지점장이 이미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윤서의 인사 파일과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차 과장. 인사팀 차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는 의자에 앉았지만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에는 조용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 과장, 오늘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팀 차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당신은 VIP 라운지의 품격을 해쳤습니다. 둘째, VIP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셋째,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윤서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인사팀 차장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에 두 손을 짚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사팀 차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예금주에게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한 게 잘못인가요? 인사팀 차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탁 소리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차 과장, 태도를 바꾸시오. 당신은 지금... 윤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은행 규정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미리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은행 직원 행동 강령 제3조.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가 이 규정을 어겼나요? 지점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인사팀 차장을 보며 눈짓을 했지만 인사팀 차장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고 떨림은 사라졌습니다. 그 노숙자분은 우리 은행에 10년 넘게 계좌를 가지고 계신 고객입니다. 예금액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을 차별하지 않은 게 잘못인가요? 인사팀 차장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노숙자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그 계좌에는 상당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VIP 고객들의 불편함은 윤서가 그의 말을 다시 끊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아침 VIP 라운지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박 여사님이 저를 폭행한 장면입니다. 제 어깨를 움켜잡고 명찰을 뜯어내고 저를 밀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화면 속에서 박 여사가 윤서를 거칠게 대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점장과 인사팀 차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들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다면 저도 박 여사님을 폭행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이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들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인사팀 차장은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잃었습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규정집과 휴대폰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 은행에서 잘못이라면 저는 기꺼이 이 은행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했다고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윤서는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건물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한 후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램프를 켜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수많은 메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들을 확인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은행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오늘 아침의 CCTV 영상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화면에는 노숙자가 1,000만 원을 받고 은행을 나가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윤서는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며 뭔가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확히 돈을 세어 건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영상이 진행되면서 노숙자가 VIP 라운지를 나서기 직전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윤서는 마우스로 재생 속도를 늦췄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면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노숙자가 가방을 정리하는 순간 그의 손이 화면에 크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윤서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노숙자의 거친 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굵은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반지 표면에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문양을 알아봤습니다. 태산그룹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반지는 선명하게 보였고 문양도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그 반지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민준이 그녀를 태산그룹 본사로 데려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강 회장을 처음 만났고 그의 손에서 바로 그 반지를 봤습니다. 민준은 그 반지가 태산그룹 회장만이 착용하는 특별한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윤서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설마. 그녀는 다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이번에는 노숙자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때로 뒤덮인 얼굴이었지만 눈매와 턱선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노숙자의 눈빛이 강 회장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날카롭고 위험 있는 수십 년간 거대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의 눈빛. 윤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붙잡고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노숙자가 강 회장님이었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반지는, 그리고 박 여사가 노숙자를 보고 회장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태산그룹 비서실 번호를 찾았습니다. 1년 전 강 회장을 만났을 때 받았던 명함에 적혀 있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한밤중에 재벌 그룹 비서실에 전화를 거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산그룹 비서실입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서는 침을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한은행 VIP팀 차윤서 과장입니다. 혹시 강 회장님께서 오늘 오전에 윤서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서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윤서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비서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 과장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장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태산그룹 본사 회장실로 오시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9시 50분, 윤서는 태산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63층짜리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그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반지와 노숙자의 눈빛이 맴돌았습니다. 민준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비서실 직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정장을 입은 남성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차 과장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그는 윤서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서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그녀의 긴장감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63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현대 미술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그녀를 회장실 문 앞까지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장실은 거대한 창문을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책상 뒤에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은색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은 깨끗하게 면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윤서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눈빛은 어제 아침 노숙자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차 과장. 강 회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책상에서 나와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제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을 멍하니 바라봤고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오. 이야기가 좀 길 것 같으니. 윤서는 기계적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도 그녀 맞은편에 앉았고 비서실장이 차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차를 마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셨겠소. 하지만 이것이 내가 선택한 마지막 시험이었소.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험? 이라고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소. 신 여사는 당신을 못마땅해 하고 주변 사람들도 당신이 돈 때문에 민준이와 결혼한다고 수군거렸소.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 당신의 본심을 알고 싶었소. 권력도 부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소. 그는 윤서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봤소. 당신은 VIP 고객들의 멸시와 폭력 앞에서도 한 사람을 사람답게 대했소. 당신은 재벌가 며느리라는 지위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선택했소.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윤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 과장, 당신은 합격이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집안에 진짜 며느리 자격이 있소.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은행에서 인사위원회. 강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 해결했소. 박 여사에게는 경고 조치를 취했고 은행 지점장에게도 당신을 보호하라고 지시했소. 그리고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시험 통과 축하금이요. 3일 후 윤서는 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VIP 라운지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 대리가 환한 미소로 그녀에게 다가왔고 지점장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차 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일은 저희도 몰랐던 상황이라 윤서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악수를 받는 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에서 3일 전 그가 보여줬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윤서를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은 공손하게 인사했고 심지어 선배 직원들조차 그녀에게 극존칭을 사용했습니다. 차 과장님, 서류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차 과장님, 점심 식사 같이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윤서는 이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태도, 변화가 그녀 자신 때문이 아니라 강 회장의 인정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윤서는 민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야, 오늘 저녁 시간 있어? 가족들이 너를 축하하고 싶대. 호텔 레스토랑 예약했어. 윤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오후 8시 윤서는 신라호텔 한식당 프라이빗 룸에 도착했습니다. 민준과 강 회장 그리고 신 여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 여사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윤서. 신 여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그녀는 윤서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윤서를 향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차 과장, 다시 한번 축하하오. 당신은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될 것이오.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윤서도 잔을 들었지만 샴페인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저를 시험하셨나요? 왜 노숙자로 변장하셨나요?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신 여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고 민준도 당황한 듯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손을 빼며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인성을 시험하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한 인간을 노숙자라는 가면으로 가리고 그를 대하는 저의 태도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숙자분들도 존엄한 인간입니다. 그분들을 시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샴페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윤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윤서야, 아버지께서는 좋은 뜻으로.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냅킨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프라이빗 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고 그녀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윤서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께서 널 인정하셨잖아. 윤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내 인격이 시험의 대상이 되고 내 가치가 회장님의 승인으로 결정되는 게 이게 정말 사랑인지 모르겠어. 민주는 윤서를 호텔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근처 공원에 도착했고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그들 사이를 지나갔고 낙엽이 발밑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고 민주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고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너를 시험할 줄 몰랐어. 아버지께서 며느리 시험을 하신다고만 하셔서 나는 그냥 식사 자리나 차 모임 정도인 줄 알았어. 민준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이 잘못됐어. 나도 실망했어. 내가 느낀 모욕과 고통을 생각하니까. 미안해, 윤서야. 윤서는 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 집안 사람들이 날 시험하고 평가하고 측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마치 내가 상품인 것처럼 느껴져. 민준이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들어줘. 나는 이제 아버지의 방식대로 살지 않을 거야. 우리 두 사람만의 방식으로 살 거야.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편이야. 윤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재벌가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차윤서라는 한 사람으로서 너를 사랑하고 싶어. 우리 집안의 권력이나 돈이 우리 사이를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도 너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단순히 며느리로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산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이 있잖아. 나는 그 재단을 운영하고 싶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노숙자분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윤서를 끌어안았고 그녀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께 제안해보자. 너라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2주 후 윤서는 다시 강 회장의 회장실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민준도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제안서를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태산사회공헌재단의 이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제 은행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서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제안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소. 허락하겠소.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 후 윤서는 태산사회공헌재단 이사로서 첫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재단 임원들과 외부 이사들이 모여 있었고 맨 끝자리에는 신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 여사는 재단의 명예 고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명예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윤서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윤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재단의 새로운 사업 계획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안하는 금융자립 지원 프로그램은 노숙자와 저소득층에게 소액 대출과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순간 신 여사가 손을 들어 윤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차 이사.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신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노숙자에게 돈을 빌려준다고요? 그들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자선사업이지 은행 놀이가 아니에요. 윤서는 침착하게 신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어머님, 이 데이터를 보시겠습니까? 미국과 유럽의 유사 프로그램에서는 상환율이 85% 이상입니다. 적절한 교육과 관리가 뒷받침되면. 신 여사가 윤서의 말을 다시 끊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손으로 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데이터? 당신은 은행원 출신이니까 숫자만 믿는 거겠죠? 하지만 재단 운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윤서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3개월 전 은행에서 박 여사에게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자신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윤서는 테이블 위에 있던 두꺼운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신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보고서를 보시면 지난 3개월간 제가 만난 142명의 수혜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 중 87%가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았고 65%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인가요? 회의실의 다른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윤서를 지지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신 여사의 눈치를 봤습니다. 신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윤서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이사, 당신이 며느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집안의 어른을 거스르면. 윤서가 신 여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신 여사를 정면으로 마주 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이 재단의 이사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수혜자들은 저에게 고객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노숙자 고객을 차별하지 않았듯이 여기서도 그들을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신 여사는 윤서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고 다른 이사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신 여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차 이사에게 재단 운영을 맡긴 건 나요. 그녀를 믿으시오. 신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고 윤서는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얻었습니다. 6개월 후 윤서가 운영하는 사회공헌재단은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수혜자 수는 500명을 넘어섰고 주요 언론에서 재단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보도했습니다. 윤서는 재계에서 주목받는 사회공헌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은 윤서와 민준을 한식당으로 불렀습니다. 프라이빗 룸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윤서와 민준은 나란히 앉았고 강 회장은 서류를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차 이사, 당신의 재단 운영 능력을 보고 확신했소. 나는 당신에게 태산 헬스케어의 부사장직을 맡기고 싶소.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산 헬스케어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봤고 민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민준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태산 헬스케어는 제가 맡기로 한 계열사 아니었습니까? 강 회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윤서는 이미 재단에서 능력을 증명했고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요? 저는 5년 동안 유통계열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믿지 않으시고 제 아내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군요. 윤서가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진정해. 나는... 하지만 민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노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저를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으셨죠? 윤서를 시험한 것도, 재단을 맡긴 것도, 이제 헬스케어까지. 아버지는 제 아내를 이용해서 저를 시험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냅킨을 테이블에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내가 감정적으로 굴 때마다 나는 내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윤서를 봐라. 그녀는 시험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시어머니와 싸우면서도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윤서를 돌아봤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저는 감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보다 아버지께 더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프라이빗 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고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강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습니다. 차 이사 앉으시오. 민준이는 시간이 필요할 거요. 하지만 당신은 제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오. 윤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준이는 제 남편이고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제가 그의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이사, 감정과 비즈니스는 다르오. 태산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윤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민준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녀는 프라이빗 룸을 나가 민준을 찾아 뛰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윤서가 그의 등을 껴안았습니다. 민준은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나는 너무 초라해. 윤서가 그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초라하지 않아. 나는 내 편이야, 민준아. 항상. 2주 후 윤서는 다시 강 회장의 회장실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이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난번 제안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윤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들어보겠소.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태산 헬스케어 부사장직을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 자리는 사회공헌재단이고 제 역할은 민준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5년간 유통계열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회장님의 신뢰가 필요할 뿐입니다. 강 회장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태산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고 마침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소. 민준아, 태산 헬스케어는 내가 맡아라. 그리고 차이사. 그는 윤서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재단에 계속 집중하시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소. 윤서와 민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강 회장에게 깊이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6개월 후, 가을 오후 윤서는 태산사회공헌재단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바지와 편안한 카디건을 입고 무릎을 꿇고 앉아 한 노인에게 따뜻한 식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며 주름진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차 이사님. 덕분에 저는 이제 집도 생겼고 일자리도 찾았어요. 윤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쥐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노력하신 결과예요. 저는 그저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센터 저편에서 민준이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윤서도 그에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민준은 태산 헬스케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윤서는 재단을 통해
12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서와 민주는 센터를 나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고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윤서야, 행복해? 민준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그의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고 있잖아. 민준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나도 그래.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그들은 석양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서의 여정은 재벌가의 며느리 시험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그 시험을 넘어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권력과 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